혹시 그 안전심리 공부하시면서 좀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심리는 원래 어려워요. 심리는 원래 어려워요. 네. 어, 어려운데요. 네. 네. 그중에서. 교수님 말이 너무 빨라요. 아,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근데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천천히 하려고 그러면 나름 리듬이 또 예, 제 고유의 이런 어떤 리듬이 있는데 이걸 또 천천히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안 맞춰져가지고 처음에 한 2, 3년간은 그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또 요번에 안전심리 같은 경우는 다시 찍었거든요. 요번에 다시 이제 리뉴얼 했는데 분량도 많고 안에 들어간 내용도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뭐 어쨌든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실 게 좀 있으신가요? 아, 이런 부분이 너무 좀 헷갈렸다라거나 어떤 게 아니요. 좀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시험인데. 아, 좀 전에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내시면 안 돼요. 그럼 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 교환에서는 100%다 나오는데 근데 이제 변별력을 좀 어디서 줄까 막 생각하다가 다중다반. 네. 그래도 그러니까 몇 개 고르세요 정도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네네. 그냥 다 고르세요 하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도 심리잖아요. 너무 어렵게 내면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 네. 잘한다. 우리 차임 잘한다. 제가 기말고사에서는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 출제하면서 항상 이렇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교환이란 범위 내에서 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향이죠. 제가 교환 구성을 처음부터까지 다 해본 제 눈으로 다시 이렇게 딱 봤을 때 문제가 나올 게 너무 뻔한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이러면 다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평균 한 90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그렇지 들고.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네. 짧고 문제가 많아서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참 교수님 지금 생각난 건데 네. 말씀하시니까 네. 네. 이 수업 내용 중에 들어가는 네. 게 네. 심리가 네. 심리가 그냥 안정호학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일반 들면요? 심, 예, 일반 예, 심리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용에. 맞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아,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뭐 편향이라든가 아니면 용어 같은 것들도. 그리고 나오는 사례들도 보면은, 네. 아,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바이어스 편향은 이게 저기 안전심리에 다 들어가는 건데 휴먼 에러 배후 요인으로 다 나오는 건데. 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어들 네.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네. 안 나는데, 예. 이 다른 심리를 좀 공부를 해야지 좀 쉽게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음, 그 내용이 좀 어렵다. 예. 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교육을 하다 보면은 심리 쪽 강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봐서 도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예. 예. 예, 이 강의를 이제 강의상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근데 네, 네. 쉽지 않더라고요. 교수님 안전심 강의하신 거, 예. 네. 교수님이 2시간 분량 찍으시면은 우리 직원들은 막 4시간 해야 돼요. 엄청 양이 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양 엄청 많죠. 네. 굉장히 압축돼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다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온라인 강의 이제 한 차씩 보통 75분 분량으로 하는데 그 한 차시 한 거를 외부에 나가면 한 4시간 이상 떠듭니다. 아, 굉장히 압축돼 있죠. 예를 들면 뭐 마인드풀리스 같은 경우 그게 책 한 권이거든요. 한 강이. 한 300페이지 되는 걸 제가 압축해서 다 한 강에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근데 나름대로 요번에 리뉴얼 하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처음에 구성했을 때 이외에 업데이트된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안전문화하고 연계해서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그 관련된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좀 나, 좀 많습니다. 그럼 지금 리뉴얼 하셨다는 그 내용이 저희 네. 협회 강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지금 아, 우리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거? 학교. 예. 학교 하는 거? 저희가 3년마다 리뉴얼하게 돼 있거든요.
아, 기존에 그러니까 안전심리 13강 체제,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13강 체제를 3년 했고 그걸 리뉴얼하면서 요번에 다시 찍었거든요. 지금 들으시는 거는 요번에 다시 찍은 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내용이 한 30% 정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럼 집어넣은 게. 한 강당 책 한 권인 거예요? 책 한 권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한 강당. 왜냐면, 예, 이거는 좀 왜냐면 원서를 막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 분량이 너무 많기도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배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좀 어려울 수 어려운 게 있죠. 맞는 거네요. 예, 좀 어려울 수 있죠. 예. 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휴먼 에러, 그러니까 사람의 불완전 행동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거기서 이제 불완전 행동에서 휴먼 에러하고 위반으로 나눠지는데, 그 위반하고 휴먼 에러 나눠지는 직접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배후 원인이라고 하는 간접 원인이라고 근본 원인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막 다 들어가니까요. 내용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 요걸 한번 집대성애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왜냐면 이 법적 조치라든가 심리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면 안전문화 가면 완전 헤매거든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하면서 좀 많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분량이 많긴 많죠. 욕심이 좀 많이 냈죠. 네. 근데 이제 그 교환만 좀 잘 보셔도요. 왜냐면 교환이 페이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압축하지 않고 다 풀어서 쓰려고 되게 그래서 사실 그 교환 제작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어떤 강의는 막 100페이지가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100개가 막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뭐랄까, 구두상으로만 전달하고 나중에 이 학우님들이 다시 볼 때, 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버리면 또, 제가 수업 계획서나 이런 데 주교재나 부교재 써놓긴 했지만, 저기 지금 4년째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우님들이 이제 들으시는 교과목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맞아요. 책을 일일이 다 못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교재에 최대한 내용을 많이 반영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넣은 거죠. 예. 사실 그 요번에 한 30 몇 권 들어간 것 같아요. 책을. 네, 책이나 교수님, 논문까지 하면 더. 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좋았던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교수님 이번 강의 준비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했던 책. 생각 안 일단 나시면 나중에 일단 주교재는 주교재. 무조건 읽어봐야 되고요. 주교재, 안전심리 자체는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문화하고 연계해가지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고 조직적인 관점에서 왜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좀 좋은 게 마음챙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4강인가 나올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음. 엘렌 랭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거 제가 여기 올리지 않았네요. 제가 안전연구 방법론에는 안전보건 관련 권장 서적을 제가 테이블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 네. 그 김수아님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차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권장 도서라고 해서 한 100권 정도 내가 올려놨어요. 안전보건 도서. 요건 좀 웬 전문사하고 제가 여기 한번 올려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뭐를 좀 했냐면 보면은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예, 전문서하고 대중서로 나누고 안전 파트하고 보건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올려드렸어요. 권장도서. 그러니까 이 권장도서 이걸 만들 때 요번에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절판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사서 읽어볼 수 있는 거. 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위주로 좀 예.
대중서는 말 그대로 이론적인 깊이보다는 술술 잘 읽힐 수 있는 거,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전문서는 말 그대로 좀 어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이해가 가능한 거 위주로 좀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음챙김이나 뭐 이런 책들도 되게 좋고요. 나중에 한번 세미나 같은 거 한번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75분 기준점 해가지고 이게 오버돼도 많이 오버될 수가 없잖아요. 막 오버되면 막 120분씩 이렇게 해버리면 학원님들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 나중에 세미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의 안전 심리 관련해서도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심리학에서 좀 알아야 되는 이론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그리고 협회 저기 교환도 제가 많이 업데이트했는데. 맞아요. 네. 봤어요. 봤는데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양 많죠. 네. 아, 요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래서 이제 다 연결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라고 하는 거 자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 말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잘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의 내용, 그 안전심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안전문화 관련된 다 이제 타겟이 다르죠. 법적인 조치는 최저 기준이니까 이게 실제 사람의 기본적인 여건 하에서 조직이 운영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강요적인 기준이니까 자유 기준은 아니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최근에 중처법 그리고 우리 행정규칙이라는 게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위주 접근하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 사람이 능동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이제 안전 심리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왜 사람이 자꾸 저렇게 의도와 다르게 저런 결과적인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요인에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게 이제 개인적 요인이냐, 조직적 요인이냐? 개인적 요인 하에서 그러면 사람이 그런 어떤 의도와 별개의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배후 요인은 무엇이 있는 것이냐? 그 대표적인 게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뭐 예를 들어 확증 편향이나 사후 확증 편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지적인 어떤 편향들, 그리고 생리적인 요인들, 그 이외에 사회 관계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게 이제 안전 심리이고 조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안전 문화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안전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좀 했어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이제 논문 지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논문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안전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고 근거를 입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글을 써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예를 들면 글을 쭉 읽어보면 우리 보통 글 읽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주술 관계가 일단 일치가 안 돼. 주어하고 수로하고 안 맞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다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태로 다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장이 힘을 잃죠. 그리고 부사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난잡해.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일목요연하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요. 문장을 하나의 그 단락으로 그딱 매칭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중심 문장을 어디다 배치할지 중심 문장이 배치됐으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식으로 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딱 주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뒷받침 문장을 서로 얼개를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전략이 하나도 없이 막 쓰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띄어쓰기 왜 했죠? 아니, 여기서 줄을 왜 바꿨어요? 왠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죠. 아, 너무 길게 쓰면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예, 그런 게 문제가 많은 거죠, 되게. 그렇게 논리적인 글을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안전연구 방법은 그런 거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학부 과정에서 그래도 논문이라고 하는 어떤 이 형식이 완전한 글 자체를 한번 써보는 그리고 그런 어떤
어, 폼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공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나중에 대학원 과정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구성한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권장도서도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좀 전공한다고 했을 때 큰 의미 범주 안에서 복원을 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안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제대로 소구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좀 올려놓은 거에 어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세미나 한번 해서 한번 그거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원서는 또 못 올렸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된 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또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하는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그 협회 한번 그 기고문 한번 썼는데 거기 제가 사고 조사 관련해서 썼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되게 좀 네,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디 지역에 계세요? 충북지회요. 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중국 지역. 네, 아, 중국 지역. 아, 그러면 초빙하면 오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저희 집에는 와주십니다. 1,000원 한 번씩. 아니 오라 그러면 왜 안 가요? 가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뭐 가서 하는 거야 뭐. 예. 네, 재밌게. 네. 와, 그- 그래서 진짜 그 저 뭐냐 우리 우원하고님도 한번 그 권장도서 목록보다도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 음. 네, 꼭 네. 가겠습니다. 그 요번에 그 협회에서 LMS 구축하는데 저도 또 참여해서 엄청 찍었거든요. 한 27개 찍었나 막 엄청 찍었는데 그 하면서 딱 느낀 게 야, 이런 거를 좀 차곡차곡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예. 왜냐면 또 내용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너무 촘촘하지 않게 분리해놓고 듬성듬성 분리해놓으면 건너뛰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더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제가 제안도 좀 많이 한번 해보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커리큘럼 구성이 너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요번에 한 100개 찍었어요. 저 혼자 100개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그 관련된 고시 바뀌면서 LMS 다시 구축하면서 한 100개 정도 찍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바뀌었으니까. 예. 내년에도 많이 더 말씀들 찍으신다고 하는데. 하시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요번에 그 30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 구성을 이렇게 좀, 네, 맞아요. 예,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제안하시고 그렇게 듣게 네.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말 아니, 빠른 거 뭐, 말고 뭐 불편한 거 없으셨나요? 아니, 제가 이제 네? 듣기에 제가 공부 양이 좀 부족해서 불편한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 빠른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이게 안 고쳐져요. 왜냐면 이 전달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천천히 이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학우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 저기 보통 온라인 강의 들으면 1.2배나 1.5배로서 듣는데 교수님 거 0.8배로 듣는다고. 그냥 맞아요. 들으면 너무 빨라가지고 예. 또 얘기하다가 필 받으면 더 빨라진다고 막. 예. 근데 교수님, 제가 교육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네. 생각은 들어요. 예. 관리 예. 감독자분들이 교육을 이렇게 오시는데, 예. 이분들한테 많은 거를 알려주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음.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느슨하게 가라고, 그렇게 제가 강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위험성 평가다. 위험성 평가는 그러면 어떤 거를 주로 전달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4시간짜리 교육이다. 위험성 평가. 그리고 관리 감독자고 대상은? 관리 감독자를 4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맞춤 교육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예. 정규 커리큘럼에는 2시간밖에 못 집어넣어요.
맞춤 교육할 때는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네네네. 받아서, 다 네. 받아서 그 회사의 규정에 맞게 네. 해드리고 또 음. 규정이 안 맞으면 네. 뭐가 어떤 게 무슨이 있는지 좀 짚어주는 과정들, 이런 네. 과정들. 하고 지금은 아무래도 TBM 쪽을 좀 많이 해주라고 하고 바뀐 부분하고 법 바뀐 부분하고 TBM 네. 쪽을 좀 해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기 맞춤 교육 아니고 맞춤 교육 아니고 관리감독자 그냥 네 그러면 거기에는 네. 그 2시간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많은 거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예를 들어서 전달할 수는 위헌습 그럼 더더군다나 위헌습과 2시간 요번에 고지도 바뀌고 다양하게 이제 관련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바뀌었잖아요, 많이. 그러면 2시간 내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포커스로 해서 좀 전달하시라고 말씀하시는 편이에요?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경우는 아무래도 법 바뀐 네. 부분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네. 근로자 참여 부분, 요 부분을 좀 많이 좀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네.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관리 감독자 교육이 저기 네, 네, 한다. 네, 네. 네, 아직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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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음, 음, 음. 바뀐 부분하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정책 방향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쪽을 좀 많이 정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분들이. 음. 그럼 절차 관련해가지고 바뀐 거? 절차도 해요. 그럼 절차를 실습을 할 수는 없고 이론 네. 위주로 나가는 거죠. 그쵸, 두 그쵸. 두 시간만 시간밖에 하면. 안 네, 되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 한다. 정책 방향이나 뭐 이런 거 한다. 2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 어떤 거 위주로 포커스를 좀 두라고. 그거는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지회장님하고 두 분이 하시는 거라 제가 관여 안 합니다. 네. 그렇군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네네. 예. 그 지금 위험성 평가가 바뀐 절차가 네. 새롭게 바뀐 게 아니고 네. 과거에서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네. 법제화돼서 네. 그걸 문서화된 것이 이제 처음이지만 네. 현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네.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 네. 현장에 보면 개선 제한함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안전 교육할 때 네. 그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찾고 그다음에 네. 수시 점검, 정기 네. 점검을 통해서 그 위험 요인을 많이 찾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일단은 우리 작업하는 첫 번째 할 것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네. 먼저 전체적으로 그 위험성 평가를 해요. 네. 우리 그 관리 감독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네. 그 네. 작업 순서를 딱 풀어놓고 난 다음에 협력업체 그 공사 팀장들하고 앉아놓고 해가지고 네. 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면서 그 전부 다 이제 교육을 시켜요. 네. 이런 작업에는 이렇게 한다고 미리미리 안전 조치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수시로 작업이 변경되잖아요. 건설공사 같은 네. 경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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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로 네. 그때는 이제 수시적으로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죠. 네.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그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은 네. 우리 근로자들이 그 내용들을 잘 따라주면은 다행이지만 네. 아까 그 안전 심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대요. 다 맞더라고요. 네. 안전 심리학을 처음부터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아주 네. 우리 저 교수님이 열강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거의 현장에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현장에 거의 다 맞. 인적 요소들이 많이 그 가미돼 가지고 네. 그 위험성 평가를 실천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인적 요소가 네. 많이 그 가미돼 가지고 네. 과거에 지금 현재 법에서 어떤 위험성 평가 절차를 새롭게 개정했다 하는데 네. 그거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안 하면 위험성 평가 할 수 없는데 뭐. 근데 이제 요번에 저기 개정된 거 중에서 예, 위험수표가 고시 관련해서 8조의 위험성 절차에서 위험성 추정 자체가 빠졌잖아요. 예, 예. 그, 빠졌는데 네. 지금 그거 빠져도 되고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가장 그 내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뭐냐면 네. 위험 감소 대책 있지 않습니까? 네. 위험 감소 대책. 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점검이라는 게 빠졌더라고요. 점검. 네, 그 수시 점검, 안전 점검을 통해서 미리 그 감소 대책 실행을 하고 나서 네,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작업하다 보면 수시로 이제 바뀔 수 있고 그게 또 훼손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수시 점검이나 정기 점검을 통해서 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네, 위험성 결정을 하고 그것이 과연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 허용 불가한 네, 위험인지 분류하고 네, 허용이 가능하다면 그 과감하게 무시하고 네, 허용 불가하면 다시 또 보강하고 네. 그렇게 해나가는 그 절차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 과정이 빠졌더라고요. 어, 우리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했어요. 네. 그게 빠졌나요? 그 빠진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이거 위험성 평가 절차에 보니까 점검이 빠졌어요. 점검. 예, 예. 절차에 점검은 없지만 점검은 당연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위험성 감소 대책을 네, 수립하면 그 네,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 조치를 네, 하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놓으면은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네, 일단 이제 중간에 이게 완벽하게 설치됐는지 네, 법적으로 네, 규정에 맞는지 그것도 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 네, 현장에서 규정대로 설치한다라고 보고 그걸 빼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규정대로 설치한다라고 보고 빼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점검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러면. 그러면 저기 건설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이외에 다른 네. 활동을 안 하나요? 다른 활동도 하죠. 예를 들어 어떤 걸 많이 하시죠? 뭡니까, 저기, 안전작업, 위험성 평가 전에 네,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서, 네. JT, 뭔가, 그거 있어요. 그것도 하는데, 위험예지 활동이나 이런 그다음에 거 다 또, 하세요? 그것도 다 하죠. 음, 위험성 평가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그 위에 또 뭐 있습니까? 그 위험성 평가는 그 내용대로 TM을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네, 현장의 문제점을 하는데, 네,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안전 심리 측면에서 어떤 그 문제점은 많이 도출되는데 네, 최소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음, 코멘트를 네.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더라고요. 인적 고시대, 요소에서, 인적 요소에서. 네, 그 어떤 그 문제점은 그 현장의 문제점은 딱 들어맞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떤 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물론 커뮤니케이션도 풀어가야 되겠지만 네.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인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 그 잠재적인 인적 요소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예. 예,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제도를 많이 하냐면 네. 이 근로자에게 그 포상. 포상 제도 동기부여를 했어요. 예.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소장님하고 이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예. 우리 근로자 중에 불이웃도 많아요. 그 어떤 예. 불이웃이냐면 자제분들이 그 지적 장애인들, 예. 지적 장애인들이 많아요. 어려운 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제 도와주면은 예, 그걸 공개적으로 도와주진 않아요. 네. 비공개적으로 도와주는데 네. 그걸 또 왜 비공개적으로 도와주냐 하면 그것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나오겠고 우리가 생색을 내면 안 되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더 감동을 주어 가지고 네. 아 이렇게 좋은 그 생각들을 갖더라고요. 네. 아 안전 정말 누구 고마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힘이 있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적 요소가 어려운 거를 풀어나갔는데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떤 문제점들이 좀 많이 도출되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 안전 심리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뽑아냈을까 할 때도 현장하고 딱 맞아요. 네, 아까 현장하고 딱 맞아요. 오원영 학부님은 되게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게 봐주셔가지고. 예, 예. 농담이에요, 농담. 네. 한성수 학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텐트에 들어가 계세요, 지금? 네네네. 대기신 거죠? 네. 아, 대기인데 텐트를 쳐놓고 네. 예, 그런 것이죠. 지금 한창 위험수 평가 관련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꾸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약속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명절이라서. 아, 네. 오늘 또 임시 공휴일이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그 잠깐만요. 위험성 평가 관련해가지고 제가 올해 4월에 그러니까 고시 바뀌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 이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서 발제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업장 위험성에 관한 지침 관련해서 8조하고 7조가 되게 서로 중복되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축에 속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위험성 평가 절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란 말이에요. 하도록 돼 있어요. 그 강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라고 하는 얘기고 의무라고 하는 거는 절차가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제에서도 똑같고 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 45001이나 이런 등등의 이 관리 시스템에 위험성 평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절차의 내용에 보면 다 똑같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위험성 평가 절차 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위험성 추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그냥 뺐어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완전 심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위험성 추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안전을 정의할 때 위험성을 갖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세이프티는 어떤 거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는 거. Freedom from risk which is tolerable.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는 게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도식화해서 다시 설명해 보면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번역했을 때 위험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위험성, 리스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걸 남아있는 리스크를 우리는 잔류 리스크라고 해요. 레지듀얼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리스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항상 남아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예요. 우리 안전시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면 반대급의 리스크가 또 생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역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으니까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어요. 근데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끼임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걸 고장 나니까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효율을 높이면 리스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개념이라든가 금융에서도 리스크라는 단어를 다 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그 얘기인 거죠. 효율을 높이면 리스크는 커진다. 즉,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시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걸로 우리 교통수단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수소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근데 기준은 달라지고 있어요. 내연기관차는 2030년 이후로는 생산을 안 해요. 뭘로 다른 걸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차세대 이 교통 플랫폼이 뭐가 될 거냐? 전기차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리스크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전기차 화재예요. 화재. 맞아요. 예. 내연기관차에서 화재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근데 전기차에서 화재는 엄청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생존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하죠. 어떤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기술이 만들어질 때 개발될 때 이 기술이 상용화된 상태에서의 리스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더 윤택해지고 기술이 개발되고 더 나은 시스템으로 나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게 보다 더 나은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전기차 화재도 그렇죠. 화학물질이나 이런 거 어떻습니까? 개발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또 생겨서 또 화학물질은 또 다른 거랑 혼합되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자꾸 생기잖아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효율을 좋게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할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또 다른 거 하나, 리스크는 인간의 심리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걸 리스크 향상성 이론이라고 하죠. 우리 그 지금 전반부에 많이 이제 제랄드 와일드 그 캐나다의 교통심리학자가 발표한 이론이죠. 1982년에 발표한 이론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실험을 했잖아요. 1960년대에 독일의 자동차, 그러니까 택시를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안전 기술이 ABS, 안티랙 브레이크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장착된 택시와 그렇지 않은 택시를 두 가지를 갖고 실험을 했더니 어땠어요? ABS가 장착된 택시를 탄 운전자가 더 급출발, 급가속, 급커브에서 속도를 높이고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더 무모해진다는 거예요.
그 안전을 확보하면 그걸 그대로 갖고 더 조심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보한 만큼 우리는 더 안전을 희생시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리스크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리스크는 항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리스크는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냐면 리스크는 속성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리스크는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에서 전 세계에서 법제화하고 있고 국제 기준에서의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항상 두고 있는데 이 위험성 평가는 비단 안전 보건 쪽만 아니라 범죄 쪽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요.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건. 리스크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 평가되어야 돼요. 왜?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의 대표적인 방법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위험성 평가는 원어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번역한 거죠.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사실 따지고 보면 방금 전에 고순용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국제 기준에서의 리스크 어세스먼트는요. 리스크 리덕션이 빠진 거예요. 이벨리에이션까지만 리스크 어세스먼트예요. 그러면 리덕션이 들어가는 건 뭐냐? 그럼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근데 우리나라는 위험성 평가라는 거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을 그대로 다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성 자체를 객관화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 위험성을 우리가 잘 제어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위험성이 확인이 됐는데 이게 절대 수용이 안 되는데 그냥 놔둡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덕션이 그러니까 감소 대책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게 국제 기준에서나 다른 외국 법제에서 말하는 위험성 관리 개념까지 다 갖고 들어온 거죠. 그만큼 확대 적용한 겁니다. 근데 요번에 고시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위험성 추정이 빠졌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빠졌는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작년 11월 30일 날 발표했던 안전보건 로드맵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인 50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이행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행률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게 절차에서 추정을 뺀 거예요. 근데 추정을 빼면 아이러니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위험성 추정을 빼잖아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위험성 결정,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결정이란 거. 결정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이 현장에 맞는 여건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랑 똑같냐면, 어, 산업안전보건법, 여러분 강의 들어보셨으면 제가 그런 산업법에서 잘못된 조항들 많이 얘기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계약된 사례가 되게 많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산업법 14조예요. 산업법 14조가 뭘 얘기하고 있냐? 그게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첫 번째 장이잖아요, 그게. 그죠? 13조까지는 총칙이죠. 총칙은 성격을 규명하고 있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14조부터 이제 처벌이 들어갑니다. 14조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특정 사업장의 대표이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사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한 거예요. 이게 2020년부터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고 또 괴를 같이 합니다. 이게 또.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은 다 주어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사업주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주. 서술어가 어떻게 돼 있죠? 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하여야 한다가 뭐예요? 명령 규정이죠. 법정용어로 자기 의무를 준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다 부작위범이죠. 부작위라고 하는 거는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명 드렸죠. 계곡에서 남편이 점프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사망했어요. 그 사람 뭘로 기소됐습니까? 이은혜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무기징역 확정됐던데 그 사람이 처음에 검찰에서 기소한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예요. 살인했는데 어떻게 아내는 남편이 위급상에 처했을 때 구해야 되는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다 서술하고 뭐라고 돼 있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자기 의무를 준 거예요. 강제기적으로 됐죠. 강제. 예. 몇몇 개는 또 부작위 의무도 있죠. 어쨌든. 근데 14조가 대표이사. 왜 대표이사 의무를 새롭게 규정에 넣었을까요?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산업법이 있는데 81년도부터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다루기 위한 제어하기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개정 50번도 넘게 개정이 되면서 또
다른 외국 입법례는 찾아볼 수도 없는 두 번의 정부 개정까지 하면서까지 산안법이 그 내용을 차곡차곡 개선하고 있었는데 왜 중대재해처벌을 만들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하나죠. 어떤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위화력이 없으면 이것은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 말인즉슨 산안법으로 누굴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있죠, 구조적으로.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된 것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줘 한 거죠. 14조도 그런 의미예요. 특히나 대기업이라고 상정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에서의 대표이사는 그 관심을,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까지 해라.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걸 조직 구성원들한테 보여줘라라고 새롭게 규정된 게 바로 그 규정이거든요. 여기 근데 굉장히 난점이 있어요. 그 관련된 법령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14조 1항에 보면 이사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처벌 규정이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 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보고하고 확실하게 이행해야 승인된 한다.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예, 나옵니다. 예, 과태료가 없어요. 예. 성실하게 이행할까요? 과태료가 있어야 되면 1항하고 2항 중에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종로 의원님 안녕하세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예,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네. 네. 그러니까 14조 1항하고 2항 중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부담이 될까요? 이사회 이해하. 보고하고 승인받는 건 전혀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이행해야 될 의무 자체가 없으면, 부담감이 없으면 이사회 보고 승인 누가 못해요. 본인이 안 해도 되고, 그건 어떻게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2항 자체에 과태료나 아니면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어떨까요? 1항을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헌성 평가라고 하는 지금 1년의 과정에서도 위헌성 추정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헌성 평가라는 제도가 이행률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대표이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제대로. 현장에 맞게, 제대로 사업장의 한 거. 여건에 맞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라면 과태료는 지금 잘못돼 있어요. 위헌성 평가도 그래요. 위헌성 평가도 추정을 뺄 게 아니에요. 추정이 어렵다고 해서 빼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위헌성 또 이제 평가, 법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네네, 뭐냐면 그 산업안전보건법 63조에 보면 네, 도급사 도급 도급자의 안전보건 조치가 있어요. 안전비 보건 조치 63조에.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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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거기에 그 도급자는 네, 그 도급자가 하는 장소 하나의 장소에서 네. 수급자가 수급자의 그 안전을 위해서 안전 시설을 하는 것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두는데 그다음에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고 등 그 착용하는 건 도급자가 간섭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거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거 예, 저 예, 뭐냐, 저 뭐냐, 파견. 예, 파견 위반 사항이 될까 봐,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냥 그 예, 문헌대로만 해석해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그 네. 도급자가 간섭을 안 하면 이 수급자가 관계 수급인은 그 관리 잘 안 하거든요. 그거랑 자기네가 똑같은 게 공기를 예, 그거랑 똑같은 게 또 그거잖아요. 건설공사 예, 발주자하고 도급인하고 책임 이렇게 규명해 놓은 거, 이거 예, 되게 희한한 접근법입니다. 예, 이것도. 예. 그러니까 건설공사 발주자가 그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면 시공에 절대적으로 주도하면 안 돼요.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기 한성수 아우님 다음 주 네. 시험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 자세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다음 주 시험이에요? 네, 이럴 그렇군요. 줄 알았어. 다음 주에 시험이래요. 저기 네. 벌써 열심히 시험 다 하겠습니다. 됐구나. 네, 다음 주에 다음 주, 시험이에요. 아유, 다음 주 라이브 강의 없죠, 교수님? 다음 주 없죠. 시험 봐야죠.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시험을 쉽게 내십시오.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교환해서만 나왔고요. 근데 음, 여기 변별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답을 뭐 몇 개 고르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정답이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고 세 개인 것도 있고 네 개인 것도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잘 보고 쓰십시오. 부피가 너무 많다고 써졌네, 이현주님이. 교환이 너무 많아요. 교환이 너무 예. 뺄까요? 근데, 어떡 근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긴 예. 한데요. 예. 말씀하신 게, 예. 저는 이걸 아직 이용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큰 범주는 못 도망가게 하는데 그 안에 세부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지금? 누가 도망가요? 아, 그러니까, 아까 너 누구 도망간다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14조 1항하고 2항하고 아까 비교하셨을 때 1항은 과태료 1,000만 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처분 규정이 2항, 있고 2항은 처분 규정 뭐, 없고. 처벌 규정 없는 뭐 그냥 이행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지금 뭘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 들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령이라고 하는 게 강제 규정이거든요. 의무예요. 해야만 네. 되고,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즉 산업재해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 그리고 위반이라고 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를 규율하고 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은 현장에서 작동되는 게 중요한 거죠. 만들어 놓고 작동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법이 막 이만큼 많아졌는데 이게 현장에서의 적재적소에 작동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14조가 뭐가 문제냐면 대표이사한테 의무를 부과해 놨어요. 네. 자, 이 법령, 이 조항에서는 나머지 조항들은요.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있는 여러 사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주가 해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데 이 대표이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특정 요 사업장은 대표이사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못 해요. 이 사람이 해야만 돼요. 음,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다고요. 이 사람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조직에서 가장 높이 있는 상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종렬 하고님처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이 대표이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라. 그만큼 네가 이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경영박심이 되고 그런 거죠, 그게 하나의.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여야 한다는 자기 의무. 안 했다? 부작위, 범. 그러니까 과태료 1,000만 원 매기는 거죠.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표이사가 이 이사에 보고하고 승인 받는 거를 왜 하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왜? 음, 작동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단순하게 작동 안 할 건데 내가 이거 안 할 건데 그냥 단순하게 계획 수립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예를 드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건데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너 씨 어떻게 하면 너 다음 성적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막 각서를 썼어요. 그럼 각서 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성적을 잘 올리는 게 중요해요? 잘 올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작동하도록 하는 게 2항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적어놓고 쓰는 거는 1항이라고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2항에 음, 대한 과태료가 없고 단순하게 음, 누구나 할 수 있는 쓰게 하는 거는 1항에만 과태료가 있다. 그러면 음,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서 어디에 과태료가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음. 누구 아니, 도망가는 게 교수님, 아니고 네. 그 만일에 14조, 그제 2장, 2장인가 나와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 1절의 첫 체제, 번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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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와 있는데, 그 14조 그 1항 그 쪽에 보면은 예. 그 예. 보건체제를 그 의사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면은 승인이 의사회에서 떨어지면 그게 하나의 경영박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영박심이 관련된 될 내용에 네 때,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기 예, 대통령에게 네 가지, 위임해놨어요. 네, 예, 네, 네,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세 가지인가? 그러면 예, 그게 하나의 경영박심이 되니까, 예, 예. 그럼
당연히 사업주는 그것을 이행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고 예, 법적인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명령을 예, 예,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업주는 당연히 회사의 이사회 보고 승인을 받았으니까 하나의 경영 방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경영 방침되면 이사회에서 항상 그 감사를 받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를 받게 되면 그게 만일 산업재해가 많이 나서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 이제 예, 감사권을 이제 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권이 발동하게 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는 거고 네, 그때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 네, 다음에 또 무엇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냐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네, 안전시설하고 네, 그다음에 전문 인력 채용하는 거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하는 강제조항은 요거를 특히 강조한 거거든요. 그럼 네. 이걸 강조했는데 안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도 위반되고 그 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불안전한 상태에서 사고 나니까. 지금 고순영 후보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산업재해가 예.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산업재해 안 나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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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산업재해가 안 나면은 그 뭐 어떤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의사회에서 감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만 법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와서 노동부에서 본사가 가지고 그 점검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고 아니요, 났을 아니요. 때 그러니까 발동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법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산업법이랑 예. 중처법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산업법이랑 중처법이랑 가장 큰 차이. 두 그 법의 차이는 이제 양자 간의 차이. 산업법은 대표이사의 그 관한 업무를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니 그게 업무를 아니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산업법이랑 중처법이랑 가장 큰 차이 하나는요. 예, 중처법이라고 하는 해주세요. 것은요. 예, 중대재해라고 하는 이 본법에서 만들어 놓은 중대재해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지만 법이 작동해요. 예, 예.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반이라는 행위만으로도 법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관점에서 보면 산업재해라는 게 났을 때 뭔가 처벌한다? 이거보다도 그 나기 이전에 뭔가 행위를 하도록 해서 산업재해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생각해보면 14조 규정에서 2항에 있는 게 예방적 관점에서 처벌 규정이 2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재해가 난, 아니, 산업재해가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가역적인데. 죽은 사람 다시 그렇죠. 살아오지도 못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이고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계속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는 예방이 됐을 때 가능한 거지. 문제가 돼가지고 뭐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건 이 취지에 맞지 근데 않은 거죠. 그게 그 집행을 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아니 그러니까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 법이라는 게 많은 조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예,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예, 예. 위화감을 주는 데 있어서 이항에 있는 게 위화감이 더 들죠. 대표이사한테 굉장히 부담감 가죠. 이게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실하게라고 하는 이 수식어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저기 뭐야 시험 잘 보시고 한성수 사모님 네, 시험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좀 일찍 들어오세요. 이거 한번 제가 1시간 동안 쫙 한번 다 설명드릴게요. 진짜 이게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오은하고는 듣겠습니다. 오은하고는 죄송합니다. 말이 또 빨라졌어요. 아, 참 말 빠르다고 말 많이 들었는데. 아니다, 빠른 게 아닙니다. 빠른 게 아니요, 아니에요. 듣기 싫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 아무튼. 듣겠다고 한 적 아니, 없어요. 아니, 제가 원래 아니, 아니, 잘 몰고 갑니다,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 학우님들하고 진지하게 좀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의견도 잘 예. 제시해 주시고, 그럼 저도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고, 서로 간에 뭐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 정답이란 의견도 것도 있을 수 하면서 없는 이제 것이고. 완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그 맞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이 아우, 나와야 그럼요. 완전 그렇죠.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원인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해 맞아요. 나가니까 맞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말 빠르다고 뭐라 그러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말 빠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또 딕션이 괜찮아도 네, 잘 맞습니다. 전달된다고 예. 해요. 예. 한승 맞아요. 사모님 제 말 뭐 잘 못 알아듣고 그런 건 맞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9시에 보지. 아무튼 저 또 하나 더 하러 가야 돼가지고 저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좀 뭐랄까 이런 열띤 토론이 좀 이른 시간에 좀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중답안이 있습니다. 또 아, 제가 뭐 몇 개 고르시 안 써놨다고 해서 그냥 한두 개 넘어가지 마시고 요령을 말씀드리면 고르시오 나왔어요. 하나 체크해봤어. 또 체크했는데 또 체크가 돼. 또 했는데 또 돼. 그러면 다중 세 개, 네 개 이렇게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다 교환해서 나옵니다. 교환해서. 그러니까 예. 제가 문제 내느라고 2주 동안 머리 막 싸매고 막 고민했어요. 하나 이거 최대한 쉽게 반대 내려고. 심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어가지고 예. 우리 현장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현장 내가 이제 현장 생활할 때 어떻게 이거 꼭꼭 집어넣어가지고 꼭 맞는 말만 적었나 싶어가지고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재밌더라고 이게. 누구는 왜 이상 뭐라 그러지?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험 잘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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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건강하십시오. 계세요. 네.